베트남에 들이우는 전쟁의 그림자. 우선 베트남 하면 이놈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었는데 프랑스 역시 베트남을 시작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을 침략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명분 없이 침략한다면 국제적인 맹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때문에 대부분의 열강은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선교사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에 선교사들을 오지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꼴보기 싫었던 베트남은 결국 선교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만들어버리죠. 이를 명분으로 1858년 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문제를 명분으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 병인 양요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철수하였고 베트남에서는 그대로 쭉 눌러앉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군을 밀어낼 힘이 없었던 베트남은 1, 2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식민지화가 되기 시작하죠. 거기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꿀꺽 집어삼킵니다. 고래 잡듯이 신명나게 사냥 중이던 프랑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희대의 악녀, 청나라의 최순실, 최고 권력자 서태후. 서태후 입장에선 베트남은 군신관계의 나라이고 조공까지 오지게 뜯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로서 베트남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었죠. 당시 베트남 북부에는 청나라에서 도망쳐 흑기군이라는 반란군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베트남 조정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프랑스군과 먼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은 청나라는 흑기군과 연합해 프랑스를 압박하고자 하였죠. 베트남도 정축에 붙어봤지만 있으나마나 그리하여 1884년 대망의 슈퍼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중체서용을 기준으로 하는 양무운동을 진행 중에 있었죠. 근대화 이후 첫 데뷔전이었던 청나라는 더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이빨은커녕 잇몸까지 녹아내리고 있던 상태였죠. 물론 서태후도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 즉 권력이 분산되는 것은 싫어했죠.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 말이죠. 때문에 체제나 제도의 변화가 없는 양무운동을 지지했던 것이지요. 군지휘 체제 또한 중체 서용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함대가 제대로 운용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페라리를 개가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았죠. 결국 청나라가 자랑하던 최신함대는 개박살이 났고 프랑스로부터 패배하고 맙니다. 양무운동의 한계를 껴안고 베트남에서 빠잉 하죠. 1885년 정프전쟁이 끝난 뒤 베트남은 온전히 프랑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일전쟁 후에 조선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렇게 베트남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스팔트 위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분인 함흥이 황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함흥이는 1884년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해인 1885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반프랑스 경문을 발표하고 황궁을 탈출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식인들을 찾아가 결전항전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농촌과 정글을 헤매며 항불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3년 만에 프랑스군에게 붙잡혀 알제리로 유배되었지요. 어린 나이에 성인들도 목숨에 아까워거려하는 독립운동을 펼쳤고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황제라는 직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투신했다는 점은 가히 누구도 따라하기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선 웅후의 왕조 후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뭉이 왕제의 후손들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20세기로 들어와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판보이쩌우와 호찌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판보이쩌우는 1905년 일본으로 유학가서 신사상을 배우자라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광둥 지역으로 넘어가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투쟁운동을 펼쳤으나 1924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판보이쩌우는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베트남의 발전에 있어 선구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찌민은 1924년 소련의 공산당 조직인 고민테른에 들어가 공산 사상을 익히고 1930년에 중국으로 들어와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지요. 이처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독일에게 손쉽게 점령당했었죠. 그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투쟁을 이어나갔고, 독일은 프랑스의 진독 성향의 비시 정부를 세워 통치하게 했는데 베트남 역시 이 비시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독일과 같이 주축국이었던 일본은 중국과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북부를 차지하여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였죠. 그리하여 일본은 프랑스 비시 정부와 조약을 맺고 베트남 북부에 군대를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콧대가 피노키오 마냥 한없이 높아져 동아시아와 동남아 전선에 더해 태평양까지 넓히는 무리수를 두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에게 핵 2방을 얻어맞게 되지요. 그렇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 중 베트남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일전에 공산당 세력을 키워온 호찌민이 선빵으로 혁명을 일으켜 베트남이 독립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북위 16도 이북은 중국군이, 이남은 영국군이 임시로 주둔하였다가 부활한 프랑스군에게 양도하였죠. 다시금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듯 했으나 중국에서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 세력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독립을 선언했던 호찌민이 북쪽에서 항불투쟁을 이어나가죠. 드디어 시작됩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프랑스는 각지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베트남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해 프랑스 연방에 속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만책이었고 준비가 끝난 프랑스군은 북진을 시작하였죠. 1946년 하이퐁을 포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에 호찌민도 프랑스에게 전쟁 선포를 하면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죠. 초반에는 당연히 프랑스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에는 호찌민이 붙잡힐 뻔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베트남군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답게 우거진 정글로 이루어져 있죠. 지리도 잘 모르는 복잡한 정글에서 누군가 뿅뿅 몰래 총을 쏘고 간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거기에 땅 밑에서 기어 올라와 기습을 한다면 점산을 쫙 뿌려버리고 싶을 겁니다. 프랑스군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와중에 프랑스의 다른 식민지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전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다 중국에서 우리 쩌뚱이가 국국내전을 마무리 지은 뒤 베트남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베트남은 1951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노이 총공세에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네이팜탄까지 사용하는 등 가까스로 공세를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재정의 문제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켜야 됐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전화위복을 위해 DMBNF의 대규모 공습작전을 계획합니다. DMBNF는 라오스와 베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보급로를 차단해 베트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지요. 거기에 중요 지점 한복판에 기지를 세워 방어함으로써 게릴라전을 펼칠 수 없게끔 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죠.
적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화력과 수송 능력 덕분에 실행이 가능한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포위당한다면 화력으로 들고 보급로가 끊기면 수송 보급을 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1953년 말 프랑스는 남아있는 대부분의 무자와 병력을 투입해 DMBM프에 강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요새와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1954년 베트남의 공세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프랑스군에 4배에 달하는 포병을 동원했고 거기에 방공포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 포병을 잘못 분석했던 프랑스 포병 지휘관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살까지 하는 등 졸전을 거듭합니다. 마침내 활주로까지 폭파되면서 전투 시작 약 2개월 만에 1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히고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는 소련과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제네바 회담에서 북이 17도를 경계로 하여 남과 북을 나눈 뒤 2년 내에 남북 통합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를 보았죠. 이때부터 사실상 프랑스는 100여 년간 지배했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산주의 국가냐 자유주의 국가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당시 남베트남은 총선으로 가게 된다면 패배가 확실했기 때문에 선거를 거부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승만 같죠. 하지만 정권의 부패로 인해 전복되고 다시금 국민투표를 통해 베트남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지원 아래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지면서 토지개혁까지 실패함에 따라 결국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됩니다.